전일 국내 증시, 이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사를 통해 매물 폭탄이 나오면서 여러 종목들이 큰 이슈 없이 하한가를 쳤었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약 2년 전 이 빌황 사태로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미국 증시, 확실히 1분기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인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최부학께서 예. 비트코인 얘기할 때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60에서 70%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폭등했습니까? 폭락했습니까? 뭐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폭락한 것 같죠. 폭락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든지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이렇게 할 때 사실 어느 기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폭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2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재산이 2011년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67,000달러 갔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이 한 27,000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60% 폭락한 산중이거든요. 예. 근데 올해 기점으로 해서 뭐 50% 이상 폭등했다, 60% 폭등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서운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 금융 상품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 예.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격이 또 수익률 문제가 예. 어제 그 8개 종목에 대한 매물 폭탄 문제가 나와서 제가 모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미국 주식은 지금은 3대 주가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이 주가가 이렇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의 충격 때문에 빅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지금 미국 증시는 시장 에너지 지표를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시장 에너지 지표는 가격 지표보다도 오히려 거래량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거래량이 이번 주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빅테크,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다음 달 초에 페드의 이렇게 페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사실 향후 변곡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속히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상황인데요. 오늘 뭐 3대 지수에 대해서는 빅테크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면 장 초반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할 붕괴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06달러로 떨어져서 한때는 158달러. 우리도 이제 지난주에는 150달러대가 재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했습니다는 예. 장 초반에 이렇게 저게 돼서 지금의 거래량이 받쳐지지 못할 때는 이게 푹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는 그 위에 조금 좀 회복돼가지고 사실 테슬라가 160달러대를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 초반에 저렇게 160달러가 붕괴돼서 150달러에 들어가니까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번에 사실 테슬라를 많이 담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기에 따라서 2년 전에도 5,800달러 갔을 때 투자자를 믿었던 사람이 대규모 손실이 낙인 상태에서 이 테슬라 주가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받친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초반에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낙인 효과와 함께 이탈 조짐을 보여서 이건 일종의 펀드런 현상이거든요. 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래서 펀드에 대한 이탈 문제, 펀드런 문제가 뱅크런 SB 사태를 계기로 해서 SB 사태에 의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도 향후의 투자 관점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오프닝 기대와는 달리 상해 지수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예. 우리가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4월 18일 발표했는데요. 지금 25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때 사실 예상이 4%인데 4.5% 나오다 보니까 국내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리오프닝, 일요오프닝에서 아주 낙관적 땜질을 이렇게 됐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워낙 적다.
그래서 4.5%는 예상치보다 높긴 하지만 목표치가 워낙 낮게 설정했던 5%에 비해서도 떨어진다. 그다음에 분기별 성장률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에서 너무 스네이크형이다. 들쑥날쑥한다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 리오프닝 효과가 이렇게 한국은행도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는 일부 증권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강하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일주일 경과됐습니다. 예. 상해 지수가 1,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1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리오프닝 경기 부양주 중국에 대해서 있지만 상해 지수, 본토 지수가 1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해서 가장 기대가 컸던 한국 코스피 지수도 다른 요인이 있긴 합니다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8개 종목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런 신용 매물이 쏟아지면서 사실 지금 펀드와 관련해서 제2의 비랑사태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돼서 시장의 질이 굉장히 어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대로 매물 폭탄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상치 못했는데요. 투자자분들에겐 참 우울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교롭게도 각종 낙관론에 대해서 많이 예. 얘기했습니다. 낙관론에서 신중을 기울 것을. 그렇죠. 보통 이제 낙관론을 얘기할 때는 자기 원금 대비해서 비트든 뭐 영끌이든 그게 이제 레버리지 차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축소해서 본래의 위치를 좀 가실 것을 좀 어제 전문가라든가 이런 게 책임론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소시에이티드 제너럴 증권을 통해서 사실 이것이 지금 그 정영구 PD께서 보여주겠습니다는 뭐 대성홀딩스라든가 그다음에 하림이라든가 세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쭉 해서 아마 정영구 PD께서 보여주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이런 것이 사실 매물이 대거출되면서 여기 서울가스도 나오고요. 예. 아마 종목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다올투자증권이 나온 게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관까지 이렇게 나오면 아마 8개 업종을 다 보여드렸을 겁니다. 하림지주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8개 주주인데요. 사실 8개 주주의 공통점은 개인 투자가들이 신용이 많이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어제 그 CFD 일전에도 한번 이게 CFD에서 차익 결제 거래라도 해서 이게 특징상으로 보면 일정한 증권금이 있으면 레버리지를 쑥 올려가지고 레버리지 투자가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사실 증거금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 과정에서 그를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증거금 부족한 펀드런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한 40% 이상 피해를 갔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비랑사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FD의 특징은 보면 증거금 레버리지 투자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2의 비랑사태로 또 비랑이 한국 사람이니까 예. 비랑사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추측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 8개 종목을 보유를 우리가 그게 그런 표현이냐? 배 떨어지면 까마귀 떨어질 때 옷 젖고 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이 이제 어제 이 디멘셔널 펀드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미개 투자자인 디멘셔널 펀드인데요. 이게 정확히 명칭을 보면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입니다. 이게 이제 주목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결부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여기는 결부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제2의 비랑사태의 주범인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이렇게 디멘셔널 펀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뒤쪽에 서 있습니다는 예. 여기 이제 비랑이라는 한국 사람이고요. 요 분이 이제 데이비드 부스에서 이렇게 사실 디멘셔널 펀드가 1981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월가에서 굉장히 패시브 펀드로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펀드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성격상 보면 사실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예. 비랑과 같은 액티브 펀드 내지는 투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헤지 펀드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그 증권사들, 일부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 8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서 디멘셔널 펀드에 의한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2의 그 비랑사태로 연결시키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이 디멘셔널 펀드는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 어제도 이제 낙관론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하는 쪽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 예측이 낙관적인데 거기에 레버리지 투자를 쭉 올려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 예측이 맞지 않았을 때는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많은 손실이 되고 펀드 자체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한 환경에 있어서는 미래 예측을 이렇게 보다는 시장의 효율적 가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주식 투자 관련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 이렇게 그 국회의원으로 계십니다는 윤창인 교수가 아마 이 문제에 정통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시카고퍼의 그 효율적 기대 가설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 사태가 8개 종목을 미국의 투자은행 디멘셔널 펀드가 갖고 있다 해서 제2의 비랑사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계의 지금 그 투자 회사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측면은 사실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공교롭게도 이 8개 종목을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주목을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년 전 이 비랑의 아케고스 사태와는 어떤 부분들이 다릅니까? 네. 일단 비랑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죠. 예. 예전에 바이코리아 펀드에서 우리가 1990년대에 모 증권사를 통해서 바이코리아 펀드 뭐 이렇게 해서 운영했던 성공했느냐? 성공 안 하고 국민들한테 바이코리아 펀드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손실을 많이 초했던 인물이죠. 예. 근데 미국에 가서 다시 한번 재생했던 게 미국의 SEC 관련된 법이라든가 감독의 범을 아주 규제되지 않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요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뭐 2년 전에도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예. 프라임 브로커리지의 장점을 요게 이제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요거를 파고들어서 투기적 성향을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이 일부에서는 성공할 때는 1997년, 7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시카고의 대학 교수 한 분이 사실 증거금이 딱 됐을 때 레버리지 비율을 100배까지 갔거든요. 아주 극단적 100배까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펀드에 넣었던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발생할 때는 역시 대학 교수다, 시카고의 대학 교수다 뭐 해서 추앙을 받지만 사실 그 한번 꺾여서 되면 딜레버리지 과정은 그만큼 뭐냐 마진콜의 딜레버리지에서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뭐냐 별거 아니다 이런 쪽에 했는데요. 요거가 비슷하게 제2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로 처형받았던 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법적인 규제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결국 마진콜이 발생하면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 그 보완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아케코스가 190원의 마진콜을 장에 블록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종의 보완되는 조치가 됐는데요. 그때 공교롭게도 때마침 한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딜레버리 대상에 한국이 이게 지목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한국 증시가 오해를 받았던 때입니다. 이게 이제 비랑의 아케코스가 사태인데요. 그러면 디멘셔널 펀드에 예. 데이비드 무스가 운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시청자분이 판단해서 제2의 비랑 사태가 미국계 사실 그 금융회사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한 가지 예. 우리나라의 그 사모펀드가 또 종전의 전통적인 그 이렇게 그 증권사의 그 이렇게 자산운용사도 지금은 각종 행동지 헤지펀드가 된다.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사모펀드가 사실 비랑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의 펀드입니다. 예. 사모펀드.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 당국자께서 이걸 지켜만 보지 마시고 이제 디지털 비중에서 은행의 마진콜 지급준 비율이 굉장히 과거 종전에 가져가면 우리나라도 한국의 SB 사태가 발생한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사모펀드도 사실 종전의 증거금 비율을 가져가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지켜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정책 당국에서 이게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환율은 올라가는데 예. 한미 통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런 것은 정책 당국 입장에서 바람직한 자세일까? 더더구나 중앙은행 총재가 하는 측에서는 시청자분의 이렇게 현명하신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한국도 이런 사태의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판 도드 프랭크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어제 SG증권발 이 매물 폭탄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크게 동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발표된 1분기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시에트 제너럴이고 또 미국의 투자 회사의 의심을 받았던 측면인데 예. 외국인들은 크게 동요했을까 하면 어제 코스피에서 300억 정도뿐이 안 팔았습니다. 예. 코스닥에서도 사실 100억 정도뿐이 안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동요를 했었다면 조금 이제 수치가 예. 200억이네요. 그래도 뭐 코스피에 300억, 예. 코스닥에서 200억이니까 크게 동요치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 매매 패턴을 볼 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1일 날 1,582억을 매도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240억으로 매도 규모가 굉장히 축소돼서 외국인은 크게 동요치 않는다. 만약에 동요했다면 아마 이러한 제2의 비랑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파만파 설이 확산되겠죠. 예. 그런데 외국인은 동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오늘 잠시 발표될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의 결과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 한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일단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 4분기 역성장했고 마이너스 0.4로 이번에 1분기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경기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2월달, 3월달은 좀 잡히긴 했습니다는 여전히 목표치에 2% 이상, 2%의 2배 이상 이렇게 진행되는 국면이 되거든요. 전망도 안 좋죠. IMF의 전망 뭐 다들 알겠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4차례 걸쳐서 전망이 하향 조정했고요. 지금의 이번에 파이널로 조정했던 4월달 보면 올해 성장률이 1.5%로 미국의 1.6%보다 낮은 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도 한국의 성장률을 노무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올해는 1분기 성장률이 잠시 후에 발표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더 주목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와 또 앞으로 전망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볼 때는 아무래도 한국은 수출에 상징하는 것 같고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출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내수가 중요한데 수출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인식들이 사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수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국민경제 3년 등가법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장은 사실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그다음에 정부 지출, G가 정부 지출, 예. 그리고 X-M이 순수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그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기에 러그를 씌워서 닷닷닷 개념으로 기여도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 그 다시 표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순수출 기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국의 성장의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추락하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들의 시각이 안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양대 수출국, 우리 수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이라든가 중개 성장률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데요. 예. 우리 성장률이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지는 환경인데요. 특히 수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사실 작년 10월에서부터 절대 수치가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절대 수치가 마이너스고 그중에 한국의 수출의 상징인 대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은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상징 수출 기여, 수출이 떨어져. 그리고 수출의 상징 반도체 수출이 떨어져.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사실 시각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국의 이 내수 기반이 참 취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수의 양대축인 민간 소비와 건설 경기 특히나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안 좋죠. 우리가 국민경제 3년 등급치를 정피디랑 같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순수출 X-하면 순수출 기여도가요.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 소비 C, 그다음에 설비 투자 investment I, 그다음에 government expenditure G, 정부 지출. 이게 내수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비는 지금 인구 절벽이 가장 크죠. 예. 우리 이제 절대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소비 지역에서 사실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관계에서 소비 지역 중심 지역에서 이탈하는 번호.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인구 구조상 본 저출산 고령화 구조. 고령화 구조에서 소비 성향이 높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들이 줄어드는 이 문제가 민간 소비를 떨어뜨린다고 보겠습니다. 투자는 사실 지금 한국 기업들의 대기업에 투자를 합니다는 한국보다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게 자본의 공동화, 투자는 높이 나오는데 GDP니까 미국의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GDP 안 잡힙니다. 예. 한국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도 좀 받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가버먼트 엑스펀디처 지위는 지금 아시겠지만 야당의 반대 그리고 국가 채무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이 민간의 내수가 부족할 때 소비라든가 건설 경기가 부족할 때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적극적 역할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에서 특별히 주목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 위기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놔야 되겠습니까?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예.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런 투기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환차익을 발생할 때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예. 환차선이 발생하면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금융 변수에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서 그도 대형주를 사왔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낙관적이지만 나갈 때는 굉장히 비관적이 나온다. 그래서 금융 변수에서는 정점이 더 높아지고 저점이 떨어지는 프로사이클이 수능성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각종 사이클의 주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되는 쇼트닝 현상, 단축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든지 내가 건강해야 이렇게 홍앵커 시간이 좀 이렇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내가 건강해서 얼굴이 빛나 보여야 그게 가식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사실 파장빨에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한테 예. 부정적으로 굉장히 거북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 한국의 펀더멘탈은 좀 개선시켜야 된다는 쪽의 대책들은 쭉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대책들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로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보면 1분기의 실적을 계기로 해서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디에 거시경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인플레보다는 지금은 경기 부양, 펀더멘탈을 개선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IMF 위상에선 선진국이지만 예.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선진국 예비 명단도 탈락돼서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이럴 때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한미 간 통화 사업 문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대접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거론하는 것이 좋다. 이창용 총재께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론하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 상의 신흥국이기 때문에 예.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SG발 매도 폭탄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한국의 경제 전망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